안녕하세요. 아침 저녁으로 이곳 사연을 즐겨 듣는 70대 초반 할아버지입니다. 이곳에 보면 유독 가족 관련 사연이 많더라고요. 들으면서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나 하나 똑바로 사는 건 아무 문제 없지만 내 부모, 내 자식만큼은 아무리 노력해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인생 선생들이 자기 인생 이야기를 공유해 준 것처럼 저도 제 이야기를 다른 분들과 나누고 공감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경북의 한 지역에서 삼남일녀의 사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형 둘의 막내 여동생 하나였죠. 저희 아버지는 제법 여유 있는 동네 유지였어요. 덕분에 힘든 시대에도 밥 굶을 걱정은 없이 잘할 수 있었죠. 문제는 저희 아버지가 당시 수많은 어르신들처럼 마지막 감사고 돌던 분이었다는 겁니다. 어머니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뭐든 큰형이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제일 맛있는 음식을 입에 먼저 넣어야 동생들인 우리에게 차례가 왔죠. 큰형 또한 어릴 적부터 당연하게 대우받다 보니 점점 아나무인이 되어갔고요. 결국 제일 편해봤던 큰형은 너무 오냐오냐 잘한 탓에 빈둥거리는 백수가 되었습니다. 허구한 날 집안에 돈을 가지고 나가 낮이고 밤이고 도박에 몰두하기 일쑤였죠. 게다가 하려면 잘이나 하지 동네 호구로 아름아름 소문이 나 나갔다 하면 죄다 잃고 들어오는 게 일상다반사였습니다. 작은 형은 그런 큰형을 매우 못마땅해 했어요. 집안 꼴이 보기 싫다며 일찌감치 결혼해 집 밖으로 출타했죠. 여동생은 동생대로 여자라 쓸모없는 자식 취급을 받으며 어머니를 따라 온갖 집안일에 오라버니를 뒷바라지하느라 힘들었다며 아버지가 주서 내준 부잣집에 시집을 간 후엔 집에 잘 들르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아들 둘을 둔 부모님은 제게 별다른 애정도 관심도 주지 않았었기에 저 또한 제 스스로 알아서 잘 커야만 했어요. 부모님은 제가 고등학교에 간다고 했을 때도 형들이 둘 다 가방끈이 긴데 저까지 꼭 학비를 들여야겠냐며 못마땅해 하셔서 결국 중학교까지밖에 졸업하지 못하기도 했죠. 제 여동생도 마찬가지였고요. 결국 저는 17살 때부터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이곳저곳 기웃거리다 한 공사판에서 운이 좋게도 견습공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 일이 제 평생의 업이 되었죠. 주위 어른들이 전부 첫 월급을 받으면 부모님께 다 드리는 거라고 하시기에 첫 달 받은 일당들을 고이 모아 부모님께 드렸더니 눈이 휘둥그레지던 두 분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처음으로 제게 우리 아들이라며 칭찬을 해주셨거든요. 그때 그 한마디가 뭐라고 저는 부모님 곁에서 잠시 착한 아들 노릇을 하는데 심취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대 중반에 거의 30이 다 되어서도 집에 돈을 까먹으며 빈둥대는 큰형을 보고 뭔가 잘못된 걸 깨달았죠. 부모님은 잘 자란 놈은 너뿐이라고 제게 이야기하실지언정 언제나 시선은 큰아들에게만 향해 있었거든요.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큰형과 언성을 높여 싸웠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제 나이 24살 때 여느 때처럼 어머니가 제게 눈물을 지으시며 큰형 좀 노름장에서 데려오라고 부탁을 하신 적이 있어요. 당시 퇴근해서 무척 피곤했는데도 저는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노름장에서 찾은 큰형은 그날따라 술에 잔뜩 만취해 있었고 너무 피곤했던 전 그런 형을 설득하길 포기하고 뒷덜미를 잡아 집으로 끌고 왔죠. 이 겁대가리 없는 자식이 감히 하늘 같은 형을 짐승 끌듯이 질질 끌고 와? 일로 와. 나한테 맞은 지 좀 됐지? 오늘 아주 복날 개 패듯이 한번 맞아보자. 좀 하지 말라고. 큰형,
제발 정신 좀 차려. 언제까지 그렇게 한심하게 살 거야? 속상해 하시는 부모님 안 보여? 제발 인간 좀 되라, 어? 뭐? 한심해?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노발대발하던 큰형은 힘으로 제게 이기지 못하자 집안의 온갖 물건들을 다 제게 집어던지며 때려 부셨어요. 그 때문에 부모님까지 다칠 뻔하자 저는 참지 못하고 형을 밀어 넘어뜨렸죠. 그때였어요. 아버지, 이놈이 감히 아무리 우스워도 네 큰형이 이 집 장남이고 장손이다. 어딜 형을 밀어서 넘어뜨려? 고의한 놈. 당장 형한테 사과하지 못해? 큰형이 넘어진 순간 아버지가 제 뺨을 대뜸 후려치신 거예요. 서러웠습니다. 분명 잘못한 건 큰형이었고 큰형이 던진 물건에 맞아 얼굴과 온몸에 생채기가 생긴 것도 나였는데요. 견디다 못해 큰형을 한번 밀어서 넘어뜨린 게 제가 마구잡이로 얻어맞은 것보다 아버지에겐 더 참을 수 없는 일이었나 보더라고요. 그날 새벽 저는 적게나마 모은 돈과 옷가지들을 챙겨 무작정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되도록 차가운 새벽 이슬을 맞으며 기차역까지 걸었어요. 어찌나 눈물이 흐르던지 아직 깜깜한 시간이라 사람이 없었기에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두고두고 창피할 기억으로 남을 뻔했네요. 그 길로 저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처음 본 도시가 얼마나 두렵고 또 한편으론 얼마나 제 가슴을 설레게 했는지 몰라요. 첫날은 길거리에서 노숙을 했고 그 뒤엔 물어물어 겨우 작은 새빵 하나를 구했죠. 저는 그곳에서 제 인생의 2막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서울엔 어디든 개발되던 곳이 천지라 몫으로서 일자리를 구할 곳은 지천에 널렸어요. 그러다 한 건설 현장에서 만난 오야지 한 분이 저를 좋게 봐주셨는지 제게 중매를 서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바로 자기 막내딸과 말이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만난 지 3개월이 되던 때 대포집에 앉아 술에 취해 두서없이 늘어놓던 제 인생 이야기를 아내는 중간에 말 한 번 끊지 않고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다시 만나 술에 취했던 전날의 기억 때문에 민망해하는 제게 아내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앞으로 영만시 해장국은 제가 끓여주고 싶은데. 놀라서 아내의 얼굴을 보니 아내의 얼굴은 이미 벌겋게 달아올라 터지기 일보 직전이더라고요. 그 모습이 어찌나 고맙고 사랑스러운지 저는 그날로 반지 하나 없이 아내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 나이 26, 아내의 나이 22에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2년 만에 연락해 대뜸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저에게 아버지는 그저 그러냐 하고 대꾸하셨죠. 그리고 제가 결혼해 아내와 다시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아버지는 제게 돈 봉투 하나를 건네주셨어요. 봉투를 열어본 저는 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봉투에는 30만 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있었거든요. 받아둬라. 서울에서 자리 잡기가 힘들다던데 물푼으로 올라가서 그동안 어찌 살았냐. 고생 많았다. 그리고 전에 아버지가 미안했다. 행여나 누가 훔쳐가기라도 할까 그 돈 봉투를 꼭 손에 쥐고 서울로 돌아오는데 자꾸만 눈물이 차올라서 참느라 혼이 났습니다. 제 살아온 사정을 아는 아내는 제 손을 꼭 쥐어주었죠. 부모님께선 제가 결혼한 다음에 일찍이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병환으로 떠나시고 시름시름 앓던 아버지도 몇 개월 되지 않아 어머니의 뒤를 따라가셨죠. 그리고 시골 부모님 댁에서 열린 아버지 장례는 그야말로 개판이었습니다. 뭐? 유산을 나눠달라고? 결혼하고 얼굴 한번 안 비치던 놈이 무슨 헛소리야? 형은 살면서 아버지 등골 잔뜩 빼먹었잖아.
그놈의 노름한다고 재산도 많이 날리고 그럼 남은 건 형제들 몫이지 양심도 없냐? 3일장을 다 끝내기도 전에 재산 싸움이 일어났거든요. 결국 말다툼은 몸싸움으로 이어졌고요. 게다가 큰 형수와 작은 형수마저 어찌나 표독스럽던지 형수들과 막내 여동생마저도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우더군요. 저는 그 꼴이 보기 싫어 3일장을 끝내고 선산의 어머니 묘 옆에 아버지를 묻자마자 그 길로 형제들과 인연을 끊었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셨는데도 자기들 이속만 챙기려 하는 그들을 내 가족이라고 여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날 이제 내게 가족은 아내밖에 없다고 마음을 다잡았죠. 결혼한 지 2년 뒤 드디어 첫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2년 뒤 작은 아들마저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아이들을 보며 다짐했죠. 내 아이들은 누구 하나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애정을 주며 키우겠다고요. 그리고 배움에 아쉬움이 남은 저와 다르게 내 자식들은 원하는 만큼 꼭 교육을 시켜주리라 생각했고, 그러자면 더 열심히 돈을 벌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 아내의 반대를 무릅쓰고 80년대 초 중동으로 파견을 나가게 되었어요. 몇 년 나갔다 오기만 하면 떼돈을 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더는 안 말릴 테니까 제발 다치지 말고 몸 조심해야 돼. 아내는 제 설득에 못 이겨 결국 눈물을 머금고 저를 보내주었습니다. 말 한마디 안 통하는 타국에서의 생활은 무척이나 고됐어요. 함께 간 한국 사람들과 밤마다 울던 시절도 있었지만 또 사람이라는 동물이 어디서든 적응을 하고 살아가더군요. 덕분에 가방끈도 짧은 제가 영어 몇 마디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렇게 5년을 일한 후 산업 여군이라는 칭송을 받으며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아들들은 벌써 10살, 8살이 되었더군요. 눈물을 흘리며 저를 맞이해준 아내와는 다르게 아들들은 제 엄마의 뒤에 숨어 쭈뼛댔어요. 저는 그런 아이들에게 두 팔을 벌리고 말했죠. 사내 자식들이 왜 이렇게 숫기가 없어? 자, 아버지한테 와. 진하게 한번 안아보자, 내 새끼들. 아들들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뒤늦게 제게 다가와 푹 안기더군요. 자식들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고 살냄새를 맡는데 그간의 고생이 다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였던 것 같아 눈물이 폭발을 하지 뭡니까? 제가 울자 아내도 눈물을 터뜨렸고 그제 아들들도 아빠하며 저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저는 5년간의 파견 생활로 속된 말로 떼돈을 벌게 되었어요. 한국에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저는 꿈에 그리던 아파트 한 채를 사서 이사를 했죠. 승강기에 타면서부터 설레는 마음을 숨기지 못했던 아내는 집에 들어서자 아예 깡충깡충 뛰며 어린아이처럼 좋아했어요. 여보, 정말 우리 여기에서 사는 거 맞아? 어? 이거 꿈은 아니지? 아니야. 혹시 꿈이라면 당신 잠에서 깨워서 다시 사줄게. 당신도 이제 아파트 사는 사모님이야. 아버지, 형, 이거 봐. 화장실 욕조가 아주 번쩍번쩍해. 신이 나긴 아들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거실부터 3개의 방 곳곳을 뛰어다니는데 나중엔 아랫집에서 시끄럽다며 올라와 제가 사과를 했을 정도였죠. 그날 비싼 빵집에서 케이크라는 것도 사보고 초도 부쳐 온 가족이 축하 파티를 하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다시 서울의 현장들을 돌며 일을 시작했고 다행히 아들들 또한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자라주었어요. 서로 의지하면서도 배려 있게 대하는 모습을 보며 제 교육이 틀리지 않았던 것 같아 내심 안심이 되었죠. 이후 큰아들은 서울의 대학을 졸업해 중견기업에 입사를 했습니다. 작은 아들도 제 형처럼 대학까지 갔으면 했건만
공부는 영 자기 체질이 아닌 것 같다며 고등학교를 졸업하곤 카센터에 취업을 하더군요. 그리곤 자기 가게를 차리고 싶어 하는 것 같기에 저는 선뜻 작은 아들에게 창업 비용을 보태주었어요. 에이, 아버지, 괜찮아요. 대출 받아서 시작해도 충분해요. 받아둬라. 네가 모렴치한 놈이 아닌 걸 알아서 주는 거다. 그리고 나 때와는 다르게 요즘 젊은 애들은 빚 없이 살기가 힘든 시대라더라. 그러니 지금은 내 도움 받고 대출은 나중에 정말 너 필요할 때 받았어. 시간이 흘러 큰아들은 나이 32에 4살 어린 여자를 만나 제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며느리의 첫인상이 썩 좋지만은 않았어요. 저와 대화를 하면서도 누나를 대굴대굴 굴려대는 게 속이 투명한 아이는 아닌 것 같아서 말입니다. 당시 예비 며느리였던 그 애가 첫인사를 하고 돌아간 뒤 저는 큰애에게 물었어요. 이런 걸 물어서 미안하다만 저 애가 어디가 좋니? 자꾸만 집중도 못하고 이리저리 눈치를 보며 살펴대는 게 이 아버진 영 마음에 차질 않는다. 그게 저 사람이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 어릴 적부터 동생이랑 차별을 많이 받으면서 자랐대요. 처제 될 사람이 워낙 얼굴도 더 예쁘고 똑똑해서 부모님이 더 예뻐했다나 봐요. 동생을 많이 질투하면서 자라서 좀 욕심 부리는 면도 있고 사람 눈치를 살피는 경향도 있어요. 근데 아버지도 아시다시피 우리 집 환경은 정반대잖아요. 그래서 좀 마음이 많이 쓰였어요.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 살면서 제가 좀 보듬다 보면 저 사람도 많이 밝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자식이 그렇게까지 말하니 저는 일단 큰애의 의견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니까요. 그렇게 큰애는 결혼해서 독립을 했고 3년 뒤 작은 아들도 고객으로 만났던 여자를 데려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아들들에게 각각 1억 5천만 원씩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마음 같아선 서울의 아파트라도 한 채씩 해주고 싶었지만 저 때와는 다르게 서울의 집값이 너무 천정부지로 뛰었던 터라 거기까진 힘들더군요. 그래도 아들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제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닌 걸 잘 안다면서요. 그렇게 자수성가해 돈도 많이 벌고 자식 농사도 잘 짓고 김영만 인생 잘 살았다 싶은 차에 제 인생에도 피할 수 없는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자꾸 복부에 가스가 차는 것 같다며 동네 내과에서 약만 타다 먹던 아내가 어느 날 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어요. 병원에서는 정밀 검사를 받길 원했고 아내는 난소암 4기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암 중에 난소암이라는 게 있는지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름조차 생소한 그 병에 대한 설명을 의사에게 듣고 있는데 분명 한국말인데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겠더군요. 알아들은 거라곤 주위 장기로 전이가 많이 되어 있다. 생존율이 높지는 않다 정도였습니다. 미안해, 여보. 병원에서 나온 아내는 도리어 제게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도대체 자기가 뭐가 미안하단 말입니까? 아내가 그 지경이 되도록 큰 병원에 데려올 생각조차 못했던 제 탓이죠. 아내는 그래도 살아보겠다며 열심히 병원을 다녔습니다. 당장은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라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말이죠. 어차피 모아놓은 재산이 어느 정도 있었던지라 저 또한 일을 그만두고 아내 곁에 꼭 붙어 있었어요. 둘 다 젊고 탱탱할 땐 함께 보낼 시간이 별로 없더니만 다 늙어서야 이렇게 당신하고 온종일 붙어 있게 됐네. 그래도 좋네, 좋아. 암이라는 게 영 나쁜 것만은 아닌가 보. 더디게나마 아내는 호전이 되는 것 같았지만 투병 1년 6개월 뒤
개복 수술을 한 이후 아내의 상태는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투병 2년 만에 아내는 세상을 떠나고야 말았어요. 엉엉 우는 아들들 옆에서 저는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래도 오랜 시간 저도 모르게 마음의 준비를 조금씩 했던 건지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럽진 않더라고요. 젊었던 시절 슬픔을 느끼는 법과 나이를 먹고 슬픔을 받아들이는 법이 조금 달랐던 건지도 모르죠. 저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마지막 가는 길을 편히 갈 수 있도록 아내의 귓가에 마지막 작별 인사를 고했어요. 그동안 이 큰 병이랑 싸워내느라 고생 많았소. 자식 놈들은 내가 책임지고 잘 보살필 테니 편히 가소. 네, 너무 늦지 않게 따라가리다. 그렇게 아내를 보내고 혼자 텅 빈 집으로 들어오는데 들어오자마자 코에 들이치는 아내의 냄새에 눈가가 다시 붉어지더군요. 곁에서 저를 지켜보는 자식들이 없으니 그제야 저는 소리내어 흐느껴 울 수 있었어요. 그 집에 처음 들어와 아이처럼 좋아하던 아내의 고운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 그날 하루를 꼽아 엉엉 울면서 보냈던 것 같네요. 아내가 죽은 이후 제게는 아주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큰아들 레와 함께 살게 되었다는 거였죠. 제일 처음 합가를 제안한 건 다름 아닌 둘째 며느리였어요. 혼자 남은 제가 걱정이 된다며 먼저 전화를 걸어오더군요.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생각해보마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는지 그날 밤 아예 큰아들 내외가 2살 배기 손녀딸까지 안고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아버님, 동서한테 연락 받았어요. 아버님, 서방님네 들어가지 마시고 저희랑 함께 살아요. 저희가 잘 모실게요. 장남이 이렇게 번듯하게 잘 살고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님 모신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욕해요. 모름지기 순서라는 게 있는 법이잖아요. 그래요, 아버지. 이 사람이 먼저 아버지 모셔오자고 했어요. 더군다나 재수 씨는 맞벌이잖아요. 이 사람은 애 때문에 집에 있고요. 그러니 집에서 아버지 모시기에 우리가 더 낫지 않겠어요? 자식들이 너도 나도 혼자 남은 애비를 데려가겠다니 참으로 고맙더군요. 저는 큰아들 내외에게 마음만 받겠다고 했습니다. 작은 아들네도 들어가지 않겠다고요. 나 아직 정정해. 혼자 충분히 잘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내 걱정은 말거라. 아니에요, 아버님. 아버님 혼자 지내시게 하다가 나중에 병이라도 걸리시면 자식 된 입장으로 저희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랑 같이 사세요. 네? 하긴 제 나이가 70을 향해 가고 있으니 나중에 혹여 제가 아프면 오히려 자식들이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겠다 싶더군요. 저는 큰며느리의 말에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시자가 붙은 제가 불편할 법도 한데 오히려 제발 함께 살자고 애원까지 해주는 모습을 보니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큰아들의 집과 제가 살던 집을 모두 팔고 방 4개짜리의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자고 말했죠. 너희 그 집 살 때 남은 대출 빚도 있잖니? 집 합치면서 대출금도 마저 갚거라. 그렇게 우린 40평대 방 4개짜리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비록 전에 살던 동네보다 조금 외진 동네로 오긴 했지만은요. 저는 큰며느리와 잘 지내보려고 무척 노력했어요. 최대한 큰며느리가 불편하지 않게 제가 먹은 설거지 정도는 제가 하려고 노력했고 손녀와도 잘 놀아주려고 생전 부리지도 않던 재롱을 부려대기도 했고요. 그런데 큰며느리는 처음엔 제게 무척 잘하는 것 같더니 언젠가부터 제게 툴툴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버님, 집에서 노시는데 아버님 빨래는 알아서 좀 하시면 안 돼요? 세탁기도 버젓이 있는데.
아버님, 혹시 이젠 일 안 나가세요? 아직 몸도 정정하신데 나가서 일 좀 하시고 생활비라도 좀 내시지. 당황스러웠어요. 그리고 한동안 더 큰 며느리를 지켜보니 알겠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70년 가까이 살았는데 사람을 보면 대충 어느 정도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감이 잡히질 않겠습니까? 큰 며느리는 입에 꿀을 바르고 달콤한 말을 해댔지만 사실 목적은 제 돈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 추측은 어느 날 밤 안방에서 큰아들과 큰며느리가 다투는 소리를 듣고 확신을 가지게 되었죠. 여보, 아버님 다시 일 안 하신대? 하루 종일 집에서 저렇게 빈둥대고만 계시니까 이제 좀 불편해. 시아버지랑 온종일 붙어 있으니까 말이야. 뭐?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이럴 거면 아버지를 왜 그렇게 극구 모시자고 했어? 그땐 뭐 서방님이 아버님 모셔간 유세로 괜히 재산 더 받아내려나 싶었지. 알지? 원래 부양한 자식이 받을 유산 몫이 더 많은 거. 그런데 집 팔아서 넓은 집으로 온 거 빼곤 더 이상 가지신 돈도 마땅치 않은 것 같은데. 그럼 너무 이해 타산이 안 맞잖아. 앞으로 모시게 될 시간이 몇 년이 될지 모르는데. 안 그래? 생활비를 내시던가 남기실 재산이라도 있으시던가 해야지. 당신 아버님 남은 재산에 대해 더 아는 거 없어? 그만 좀 해. 당신 장인어른이 처제한테만 집해 주신 뒤로 계속 돈돈거리는 거 정말 못 들어주겠어. 내가 당신을 어디까지 이해해야 돼? 당신 집은 당신 집이고 우리 집은 우리 집이야. 처가에서 자식으로서 못 받은 몫을 우리 아버지한테 돌려받으려고 하지 마. 설마 당신 우리 아버지한테 돈 안 버시냐 어쩌냐 고나리질한 거 아니지? 어? 그럼 나 정말 못 참아. 당장에 이혼이야. 큰아들의 말에 큰며느리는 그런 적 없다고 딱 잡아떼며 웅얼거리더군요. 거기까지만 듣고 방으로 들어왔는데 이 일을 어찌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사돈댁에서 사돈처녀와 돈으로까지 차별받았다는 사정을 듣자 젊었을 적 제 생각이나 한편으론 안쓰럽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냥 당분간 지켜보기로 했죠. 제 아들이 알아서 잘 처신하겠거니 하면서요. 이후 큰며느리는 큰아들의 엄포 때문인지 제게 대놓고 말은 못하고 눈치를 주더군요. 그런 큰며느리가 조금 불편하긴 했지만 제가 뭐 잘못한 것도 없고 어쩌겠습니까?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그냥 큰아들이 있을 때만 아들이 걱정하지 않게 화기애애한 척 살았죠. 큰며느리도 큰아들 앞에선 제게 무척이나 잘하는 척을 하기도 했고요. 큰며느리와 둘이 있을 때 조금 불편한 것 말고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 큰며느리 생일이나 손녀의 생일엔 나름대로 용돈도 두둑이 챙겨주며 대면대면하게 산 것이 어느새 6년이나 지났더군요. 아내가 죽은 후 제게 또 다른 변화가 있었다면 바로 방치했던 제 건강에 대해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는 제 사비를 들여서라도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과 위 대장 내시경을 함께 받았어요. 아프면 아픈 당사자도 당사자지만 주위 사람들이 더 힘들다는 걸 몸소 느껴봐서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평소처럼 건강검진을 받는데 대장에서 용종 몇 개가 발견되어 제거를 했다고 병원 측에서 말하더군요. 그런데 그중 하나가 크기가 크고 위치도 좋지 않아 일부분만 잘라서 조직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서웠어요. 결과가 양성이 아닌 악성으로 밝혀져 아내처럼 제가 암에 걸렸을까봐 말이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세상이 노랗게 보이더군요. 조직 검사를 해본다는 말로도 이렇게 무서운데 말기암 판정을 받은 아내는 그때 도대체 얼마나 무서웠을까 싶어 괜히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제가 눈물을 글썽이며 집에 들어가자 무슨 일인가 싶었는지 큰며느리가 제게 묻더군요. 오늘 건강검진 받으러 병원 간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버님? 그런데 왜 그렇게 표정이 안 좋으세요?
저는 큰며느리에게 용종이 여러 발견된 것과 조직검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해 주었어요. 평소 사이가 좋진 않지만 썩 나쁘지도 않았고 어쨌든 큰며느리는 몇 년째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곧 알게 될 이야기이기도 했고 혼자 너무 두려운 마음에 괜찮을 거라는 위로를 받고 싶기도 했어요. 그런데 며느리의 반응이 제겐 의사의 말보다도 더 큰 상처로 다가오더군요. 네? 나 진짜 재수없게. 설마 암은 아니겠죠?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어머님도 암에 걸렸었는데 부부가 암도 서로 없나요? 예전에 어머님 투병하실 동안 병원비 얼마나 쓰셨어요? 그때 가진 재산도 엄청 줄었다면서요. 가뜩이나 성희도 초등학교 들어가서 돈 들어갈 때도 많은데 아버님도 이제 가지신 돈 별로 없으시잖아요. 설마 암보험도 없으신 건 아니죠? 혹시 간병인 보험 같은 건 따로 있으세요? 아무리 돈 앞에 사람 없고 사람 앞에 돈 없다지만 그래도 이건 경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돈도 물론 중요하죠. 현실적으로 절대 외면할 수 없는 거고요. 그래도 자식으로서, 사람으로서 뭐든지 말과 행동엔 순서가 있는 법인데요. 재수가 없어? 제가 낮게 깔린 목소리로 묻자 신나게 떠들어대던 큰며느리가 흠칫하며 뒤로 물러서더군요. 저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죄송해요. 그건 제가 실언했어요. 아니, 네 평소 됨됨이를 보아하니 다른 어떤 말보다 저 말이 더 진심인 것 같구나. 얘 큰아가야, 네가 나와 돈 때문에 함께 살자고 한 거 나 진즉에 다 알고 있었다. 알면서도 네가 자라온 환경이 딱해서 상처받은 내 젊은 시절을 보는 것 같아서 그냥 넘겼어. 우리 둘째보다도 어린 네가 내심 안쓰러웠다. 그런데 오늘 네 말본새를 보아하니 우리의 인연은 더 지속될 수 없을 것 같구나. 아버님. 혹여 검사 결과가 암으로 나온다고 해도 너한테 절대 부담 주지 않으마. 네가 간병을 도맡을 일도 없을 거다. 왜냐하면 내가 더 이상 널 자식으로 두기 싫어졌거든. 저는 그대로 집을 나와 작은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계속해서 걸려오는 큰며느리의 전화는 무시하곤 말이죠. 제가 갑자기 집으로 간다고 하자 아들은 직원에게 가게를 맡기고 집으로 후다닥 달려오더군요. 저는 큰아들에게도 연락해 퇴근하면 작은 아들네로 좀 오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게 작은 며느리까지 모인 자리에서 저는 그날 있었던 일을 전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제가 대장암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까지 말이죠. 아들들과 작은 며느리는 제가 암일지도 모른다는 말에 한 번 놀라고 큰며느리와의 일화에 2번 놀라더군요. 아버지, 예전에 저랑 집사람이 하는 얘기를 다 들으셨다고요? 전부 다요? 그래. 그래서 내가 큰아가 사정이 딱해. 너 없을 때 불편하게 굴어도 그냥 내버려 두었다. 그런데 내 더는 못 참겠구나. 내가 암에 걸리는 게 재수가 없는 일이라는데 그런 마음을 가진 애랑 어떻게 내가 한 가족이랍시고 살아갈 수 있겠니? 그러니까 큰애 너도 잘 결정하거라. 내가 네 결혼 생활을 앞으로 더 해라 마라 왈가왈부하진 않으마. 네 앞가림은 네가 알아서 잘 하리라 믿으니까. 그래도 괘씸해서 그 집은 그대로 못 두겠으니 그 집 팔고 내가 그 집 사면 낸 돈만큼은 다시 가져가마. 돈이 제일인 사람은 돈으로 홍군형을 내야지. 그 집 세금 문제로 저와 큰아들의 공동명의로 구입을 했었거든요. 큰아들은 제게 죄송하다며 아버지 뜻대로 하시라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은 잔뜩 성이 나
자기 형에게 미친 듯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형, 우리가 아버지 모시겠다고 했을 때 기어코 형네가 아버지 모신다고 박박 우겨서 아버지 집까지 팔아 큰 집으로 이사 가더니 지금 이게 뭐야? 형수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아니다. 이제 다 형이 문제지. 애초에 형수가 그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했을 때 형수부터 쳐냈어야지.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키우셨는데 형이 그러고도 장남이야? 어? 큰아들은 둘째 말에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을 뚝뚝 흘리더군요. 저는 그런 둘째에게 너도 그만하라며 말렸습니다. 그만해라. 지금 네 형 속도 속이겠니? 아버지, 이래도 형편 드시는 거예요? 편은 무슨 편이야? 더 속 시끄럽게 굴어봤자 해결될 일도 아니니까 그렇지. 그건 그렇고 아버지 몸은 괜찮으세요? 설마 어디가 심하게 아프시거나 한 건 아니죠? 그냥 별거 아닌데 병원에서 확인차 검사하자고 한 거죠? 네? 그제야 다시 제가 검사를 받았다는 말이 생각났는지 둘째는 황급히 제 상태를 묻더군요. 그 말을 듣고 큰아들도 축축히 젖은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는데 저는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괜찮길 바라야지. 큰애 너 울지 마라. 울고 싶은 건 난데 왜 네가 울어? 죄송해요 아버지. 저 이혼할게요. 그 사람 살다 보면 그래도 달라질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사람 심성이 날이 갈수록 삐뚤어져만 가요. 그래도 제가 결혼 전 아버지께 한 말이 있으니 책임지고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 결과가 결국 이거네요. 아버지께만 상처드리고 말았어요. 죄송해요. 제가 아주 막심한 불효자예요. 알긴 알아 형? 속 터져. 울지 마. 큰애는 엉엉 울고 작은 놈은 작은 놈대로 속이 상했는지 한숨만 쉬어대고 작은 며느리는 큰애에게 휴지를 가져다 주며 어쩔 줄 모르고 정말 한숨만 가득한 밤이었네요. 작은 며느리는 당분간이 아니라 쭉 자신들 집에 계시라며 말하는데 저는 됐다고 했습니다. 내가 작은 아가 널 못 믿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며느리랑 같이 산다는 게 시아비로서도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걸 알았다. 그냥 내가 대충 먹고 살아도 너희 가까운 곳에 살면서 연락만 자주 하고 두 발 뻗고 편하게 살란다. 그러니 내가 다시 거처를 마련할 때까지만 잘 좀 부탁한다 아가. 큰아들은 결판을 짓고 오겠다며 자기 집으로 향하더군요. 그리고 다음 날 회사에 연차를 냈다며 제게 전화를 걸더라고요. 아버지, 저 그 사람 쫓아냈어요. 안 나가겠다고 버티길래 장인어른한테 전화 걸어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거든요. 자초지종 전부 말씀드리고요. 그 사람 제게는 소리를 바락바락 질러도 장인어른한텐 꼼짝도 못하더라고요. 안 나가겠다고 엉엉 우는데 장인어른이 그 사람 뒷덜미를 잡고 나가셨어요. 자기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다면서요. 바깥 사돈 덕에 귀찮은 소송까지는 안 가도 되겠다고 아들은 안심하더군요. 그래도 몇 년을 같이 산 사람인데 아들 속이 속이겠어요? 저는 그저 수고했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큰며느리에게서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님. 그래, 큰애한테 얘긴 들었다. 아버님, 그럼 그 사람 좀 알려주세요. 이혼이라뇨. 우리 성희까지 데려간대요. 애가 아직 9살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엄마 없이 커요? 아버님, 어제 제 말 때문에 화 많이 나셨어요? 근데 아시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큰일이 닥쳤을 때 돈 생각을 안 해요. 네? 그리고 가족이라는 게 어떻게 평생 좋은 모습만 보고 살아요. 미워도 보듬어주며 사는 거죠. 아버님,
제발 성희 아빠 좀 설득해 주세요. 저 당장 가진 돈도 없는데 어디로 가라고요? 친정에서도 저한테 눈총을 얼마나 주시는지 여기선 도저히 못 살겠어요. 큰며느리는 울며 불며 제게 사정을 하더군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아들이 직접 선택한 결정인 것을요. 나는 내 아들한테 이혼하라고 종용한 적도 없다만 그렇다고 하지 말라고 말릴 생각도 없다. 그나가 불편했겠지만 그래도 나랑 그 오랜 시간 같이 살아주어 고맙구나. 하지만 네 말대로 가족이란 미워도 보듬고 살아가는 존재 아니겠니? 근데 나는 너를 더 이상 보듬어 주지 못하겠구나. 우리가 가족이 될 수 없는 팔자인 거겠지. 나는 너한테 더 해줄 말이 없구나. 잘 살거라.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후로도 큰며느리는 제게 줄기차게 전화를 걸어댔지만 저는 더 이상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정말 늙으면 사람 마음이 여려지는 건지 큰며느리의 애원을 더 들으면 저도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며칠 뒤 저는 바깥사돈에게 문자를 한 통 받았습니다. 그 문자를 보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더군요. 사돈어른, 현지 애비입니다. 저희 애가 사돈께 한 행동에 대해 이렇게라도 사과를 드려야 할 것 같아 연락드려요. 현지가 어릴 적부터 자기 동생에 대한 시샘이 많아 엄격하게 키운다는 게 그만 아이 입장에선 차별이라고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게다가 결혼 생각이 없다던 작은 딸에게 먼저 재산을 증여해 줄 생각으로 가지고 있던 작은 오피스텔 명의를 넘겨주었던 건데 그게 또 현지 입장에선 마음의 상처가 되어 더 삐뚤어졌던 모양이더라고요. 가족의 연을 맺었건만 이렇게 끝이 나게 되어 정말 죄스러운 마음뿐입니다. 다 자식 교육을 잘못 시킨 제 탓이니 사돈께선 노여움과 서러움 모두 거두시고 평안히 사셨으면 좋겠네요. 건강 때문에 염려가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사돈의 건강 또한 무사하시길 빌어요. 죄송하고 감사했습니다. 저 문자대로라면 큰며느리 또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겠죠. 사돈은 아직 큰며느리를 포기하지 않은 것 같았으니까요. 그리고 제 조직검사 결과는 다행히 양성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만약 크기가 저렇게 큰데 손종으로 밝혀졌다면 암으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컸다고 하네요. 그렇게 다시 제거 수술을 받고서야 저와 가족들 모두 큰 시름을 놓을 수 있었어요. 대신 혹시 모르니 앞으로는 2년이 아닌 매년마다 내시경을 검사하겠다고 아들들에게 약속을 했죠. 큰아들은 별 문제 없이 협의 이혼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유책 사유가 큰며느리에게 있긴 했지만 그래도 내 손녀의 애미이고 6년간 저와 관계가 불편했어도 꾹 참고 살아주었기에 큰며느리는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3천만 원만큼의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이만하면 그래도 큰 잡음 없이 마무리가 된 것 같아 큰아들도 더 이상은 바라지 않았고요. 손녀의 친권과 양육권은 경제력 문제로 큰아들이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큰아들은 아주 정신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혼자서 아이 양육하랴 회사 일하랴 그 집 팔고 이사갈 작은 집을 알아보랴 말입니다. 그러다 결국 회사에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가기까지 했다지 뭐예요. 작은 아들에게 그 소식을 듣고 저는 큰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예, 아버지. 너 쓰러졌었다며. 그런데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해? 영호가 말했어요. 에이, 말씀드리지 말라니까. 걱정하실까봐 말 안 했죠. 안 그래도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저 근처에 방 2개짜리 빌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이 잘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거기 가면 성희는 누가 보냐? 지금처럼 제가 최대한 회사에서 일찍 퇴근하고 집에 와야죠 뭐. 에휴, 됐다. 이러다 너 또 쓰러지면 성희 원망을 내가 들으랴? 그 집 팔지 마라. 내가 다시 들어가서 성희 봐주마. 그 어린 건 무슨 죄니? 집에서 돌봐줄 사람 하나 없이. 아버지. 끝까지 모른 척 하려 했건만 어린 소녀가 너무 눈에 밟히더라고요. 결국 전 다시 큰아들과 손녀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산 지가 벌써 1년이네요. 요새 저의 제일 큰 고민이 있다면 바로 제 10살 된 손녀랍니다. 제가 아들만 둘 키워봤지 딸은 생전 키워본 적이 없어서 말이죠. 툭 하면 삐지고 때를 쓰곤 하는데 아들이면 궁둥이라도 때려서 말을 듣게 하지 손녀에겐 손가락 하나 가져다 대는 것조차 조심스럽더라고요. 아까워서 말이죠. 할아버지 미워. 내가 인형 사달랬잖아. 이게 뭐야? 미안하다 성희야. 이 해레비가 잘 몰라서 이 레고는 별로야? 어? 도대체가 요즘 장난감 종류는 왜 이렇게 많답니까? 정말 요즘엔 인터넷으로 장난감 이름, 만화 캐릭터 이름 외우는데 하루를 다 보내는 것 같네요. 최근 임신해서 집에서 쉬고 있는 작은 며느리에게 전화해 하소연을 하면 작은 며느린 까르르 웃곤 합니다. 아버님, 아주 열성적이시네요. 성희는 행복하겠어요. 우리 아이 태어나도 성희처럼 예뻐해 주실 거죠? 예뻐만 하마. 맡기지 마로. 내가 아주 성희 하나로도 죽겠어. 사실 말은 저렇게 했지만 제 아들들 어릴 땐 제가 일하느라 바빠 이렇게 곁에 붙어 있던 적이 없었는데 손녀가 자라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아내가 아들들을 키울 때 이렇게 행복했을까 싶기도 합니다. 온종일 저만 찾아대는 손녀를 보면 살아있는 기쁨이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사실 자식들에게 아직 말하지 않은 게 있는데 저 아직 자식들에게 말하지 않은 재산이 꽤 두둑이 있답니다. 중동 파견 갔을 때 벌어둔 돈 중 일부를 주식으로 묵혀뒀었거든요. 하지만 아들들이 인연을 끄는 제 형제들처럼 혹시라도 재산 문제로 다투게 될까봐 미리 말하지 않았었지요. 이 말은 제가 죽기 전까지도 하지 않을 생각이랍니다. 제가 언제까지 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살면서 큰 돈 들 일이 있으면 거기에 쓰고 아니면 잘 보관해뒀다가 손주들에게 나눠주려고요. 그마저도 아니면 사회에 환원하고 가도 좋고요. 아직 살 날이 많다고 믿고 고민은 아주 천천히 해볼 작정입니다. 어때요? 제 사연도 많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공감이 되었을까요? 다른 분들의 이야기에 비해 조금 덜 극적이고 조금은 덜 시원할지 몰라도 그냥 이런 사람도 있다 정도로 들어주셨으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습니다. 여러분, 사는 게 참 고되죠? 떠나간 보고픈 이도 날이 갈수록 하나둘 늘고요. 그래도 우리 세상이 우리에게 준 이 삶, 기운이 쇠할 때까지 한번 열심히 걸어나가 봅시다. 정 힘이 들 땐 지금처럼 모르는 이의 사연을 들으며 서로 공감하고 힘을 내보자고요. 그럼 서울 어느 곳에 사는 70대 늙은이의 수더분한 수다를 들어주셔서 다들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결혼 준비하다 파혼하게 된 30대 후반 남자입니다. 살다가 이혼도 하는 세상에 파혼이 뭐라고 사연까지 쓰나 싶으시죠? 하지만 이혼이나 파혼이나 결국은 사람이 문제더군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 말에 100번 공감이 갑니다. 특히
결혼 전 본성을 숨기고 있다가 어떤 순간에 본색이 보이면 망설임 없이 돌아서야죠. 질질 끌고 가서 결혼했어도 어차피 끝이 뻔한 관계였어요. 그래서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다는 생각으로 파혼하게 된 제 사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부동산을 운영하시는데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을 보면 각양각색이라고 하셨죠. 말하는 것만 봐도 싹수가 노란 사람인지 감이 오신대요. 그래서 한 번은 저한테 이런 말을 해주셨던 적도 있었습니다. 신혼부부 같은데 남자나 여자나 집 볼 줄을 몰라. 둘이 살 집인데 남들이 봤을 때 좋아 보여야 한다고 브랜드 아파트만 고집하더라니까. 대출도 엄청 받아서 사는 것 같던데 사람이 분수껏 살아야지. 너도 정신 똑바로 차려. 보기 좋은 떡 먹으려다가 체하는 거야. 근검절약이 몸에 밴 아버지는 늘 아끼면서 살아야 한다는 걸 강조하셨죠. 부창부수라는 말처럼 어머니도 늘 알뜰살뜰 살림을 꾸려가셨어요. 제가 30대 후반이 될 때까지도 부모님께서 과소비하는 모습은 본 적이 없을 정도랍니다. 만약 두 분이 버는 만큼 다 쓰시는 분들이었다면 지금처럼 살지도 못했을지도 모르죠. 서울에서 내 집 마련하는 게 가장 어렵다고 하죠. 근면 성실하게 살아온 부모님은 서울의 36평짜리 브랜드 아파트를 가지고 계세요. 게다가 아버지는 2층짜리 작은 건물도 있었답니다. 두 분이 열심히 살아서 이뤄낸 성과이기에 늘 근검절약을 강조하신 거죠. 저는 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됐어요. 절약이야말로 같이 사는 가족들이 한마음 한뜻일 때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늘 좋은 짝을 만나서 인생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싶었죠.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된 사람이 예비 아내였어요. 유머러스하고 매너까지 좋았던 그 친구와 1년 2개월 정도 연애하다 결혼 준비까지 하게 됐던 겁니다. 대기업 비서였던 예비 아내는 결혼 준비를 시작할 때도 꼼꼼하고 신중한 모습이었죠. 한 번은 웨딩홀 목록을 정리했다면서 컴퓨터로 정리한 문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뿌듯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웨딩홀 정리해봤는데 이 목록 안에서 고르면 될 것 같아. 예약 가능한 날짜도 다 알아봐서 정리해뒀어. 와, 이걸 혼자 다 했어? 나 원래 물건 살 때도 이렇게 정리해서 사. 가격 비교도 하고 배송 어디가 더 빠른지도 보면서 사니까 편하던데? 그래서 뭐든 정리해서 보는 게 습관이야. 예비 아내는 결혼 준비하는 내내 이런 식으로 모든 걸 정리했죠. 그래서 어디가 더 저희한테 잘 맞을지 한눈에 보기 편했어요. 작은 거 하나도 꼼꼼하게 따지면서 정리하는 예비 아내를 보면서 정말 결혼만 하면 잘 살 것 같다는 좋은 예감까지 들었습니다. 상견례 장소를 정할 때도 하나부터 열까지 따져보는 예비 아내를 보고 부모님도 감탄하셨죠. 그때 예비 아내가 부모님이 보시기 좋게 표로 정리한 장소들을 보면서 엄마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말하셨어요. 세상에, 아니 이걸 걔가 다 정리한 거야? 메인 메뉴까지 전부 적어놨네. 애가 참 야무지고 꼼꼼하다. 결혼 준비하면서 챙겨야 될 것도 혼자서 다 이렇게 정리해둬요. 그래서 전 그냥 고르기만 한다니까요. 아이고, 벌써부터 아내 될 여자 자랑하는 것 좀 봐. 그래, 너 아주 신부감 잘 골랐다. 어머니는 그때 예비 아내를 마음에 쏙 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상견례 때도 기대를 많이 하셨죠. 아무래도 어머니는 예비 아내가 자기 부모를 보고 배운 것 같다고 하셨어요. 자식은 부모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도 그런 생각으로 예비 사돈에 대한 기대감이 크셨답니다. 하지만 상견례 자리는
생각만큼 순탄하게 흘러가지 못했죠. 지금 생각해도 그날의 어색했던 공기가 떠오르네요. 저는 그 전에 뵌 적이 있었는데 그런 모습이 예비 장인과 장모님께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상견례 자리에 마주 앉게 된 양가 어른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다가 음식을 주문하셨죠. 그런데 음식을 주문하고 종업원이 자리를 피하자 예비 장모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식당 비싸기만 하고 배는 별로 안 차던데 여기서 한 끼 먹어도 집에 가면 라면 생각날 것 같아요. 음식값이 아니라 자리값이 비싼 건가? 건물만 번지르르 하고 음식은 새 모이만큼 줄 것 같네요. 그때 예비 장모의 말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상견례를 일반 식당에서 할 순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당황한 얼굴로 예비 장모를 보며 말했죠. 여기가 그래도 음식이 맛있기로 유명해요. 지연 씨가 직접 알아본 곳인데 식사 끝나면 후식도 나온대요. 후식도 나오면 돈값은 그래도 하고 가겠다. 후식이 나온다고 말하니까 실망한 표정이던 예비 장모 얼굴에 화색이 돌았어요. 그때 아버지도 그 순간 호탕하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식구들은 이런 식당도 잘 안 오는데 이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당은 나오는 메뉴 전부 다 먹어도 배가 안 차잖아요. 그래도 우리 며느리 될 아이가 꼼꼼하게 알아본 덕분에 제가 아주 오랜만에 입이 호강하네요. 아버지의 센스 덕분에 어색했던 분위기가 조금 풀리는 것 같았죠. 예비 장모는 말을 돌려 하지 않고 다 내뱉고 보는 분이셨어요. 꼭 떠오른 생각을 말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 같았답니다. 상견례 자리라고 해도 점심 식사가 끝나면 결혼 준비에 대해서 의논하게 될 줄 알았죠. 그런데 예비 장모는 밥을 먹는 와중에도 입이 쉬질 않으셨습니다. 심지어는 밥을 잔뜩 먹은 채 어머니를 보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솔직히 우리 딸처럼 야무진 애가 없어요. 처음에 비서로 취직했다고 했을 때 왜 그런 일을 하나 했는데 지금 보니까 완전 천직인 거 있죠? 아마 결혼해도 살림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할 거예요. 제 딸이지만 제가 봐도 1등 신부감이라니까요. 입에 밥을 한가득 물고 떠드는 예비 장모를 본 어머니는 표정이 영 안 좋아지셨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와중에 예비 장인이 나서서 말렸어요. 그때 어머니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사돈께서 성격이 참 밝으시네요. 어머, 사람 잘 보시네요. 저는 꼭 어딜 가도 분위기 메이커라는 말만 들어요. 제가 꼭 있어야 분위기가 산다고 개모임도 글쎄 못 빠지게 한다니까요. 어머니의 말을 곧이곧대로 들은 예비 장모는 칭찬이라고 생각하셨는지 방정맞게 웃기까지 했죠. 연애 때도 예비 장모를 한 번 따로 본 적이 있는데 그때도 밝은 분이라고 생각하긴 했어요. 하지만 이 정도로 말이 많으신 분이라는 건 처음 알게 된 겁니다. 얼마나 말이 많으신지 상견례 자리에서 결혼 얘기보다 예비 장모의 쓸데없는 말을 더 많이 들었을 정도였죠. 예비 장인과 예비 아내가 말려봤지만 예비 장모는 폭주 기관차처럼 혼자서 얘기하다가 빵 터져서 크게 웃기도 했어요. 결국 상견례가 끝난 뒤 부모님은 혀를 내두르면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아유, 무슨 말이 저렇게 많으셔? 상견례하러 온 건지 반상회로 온 건지 모르겠네. 둘이 알아서 적당한 걸로 결정해.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파혼할 만큼 큰 문제는 없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도 예비 장모가 말이 많긴 했지만 크게 말실수를 했던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준비를 별탈 없이 하게 됐죠. 하지만 문제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부터 생기기 시작했어요.
원래 모든 불행은 남과 비교하면서 시작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 비서였던 아내가 결혼 준비를 하면서 같은 회사 동료들과 비교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웨딩홀도 하객들을 생각해서 주차와 음식이 잘 나오는 곳으로 하자더니 갑자기 말을 바꾸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웨딩홀 너무 밋밋한 것 같지 않아? 들어보니까 호텔에서 하는 예식장은 꽃장식 조금만 추가하면 엄청 근사해진다고 하던데. 호텔 예식장? 그런 곳은 장소도 비싸고 꽃장식도 다 추가로 내야 되는 거라서 우리 예산으론 어림도 없어. 결혼식이 여자한테 얼마나 중요한 날인데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오빠 이렇게 센스 없는 사람이었어? 갑자기 호텔에서 결혼식을 하고 싶다고 말하는 예비 아내를 보니까 당황스러웠죠. 무슨 재벌가 결혼도 아니고 굳이 결혼을 호텔에서 꽃장식까지 하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비 아내는 투덜거리면서 계속 호텔 예식 이야기만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싫어한다는 생산팀에 왜 여자 대리 있잖아. 걘 호텔에서 한다잖아. 하필 시기도 나랑 비슷해서 사람들이 비교할지도 모른다고. 사람들 눈 신경 쓰다 가랑이 찢어져. 잠깐 예식만 올리면 끝날 곳에다가 그렇게 큰 돈을 써? 결혼은 형편껏 해야지. 아이 몰라. 나도 부잣집으로 시집 간다고 엄청 자랑했는데 결혼식 보고 다 실망하겠네. 이게 뭐야? 예비 아내 말에 저는 기가 막혔어요. 제가 부모님과 이름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으니까 제가 엄청 잘 사는 줄 알았던 겁니다. 물론 부모님은 건물도 있고 아파트도 있어서 어려운 형편은 아니셨죠. 하지만 결혼하면 부모님한테 독립해서 제 가정을 꾸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모님 자산이 다 무슨 소용인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비 아내한테 단호한 얼굴로 말했죠. 우리 부모님 돈이 내 돈은 아니잖아. 그리고 결혼하면 우리 가정을 꾸리는 건데 우리 형편에 맞게 해야지. 난 무리해서 결혼식 올리고 싶지 않아. 차라리 그 돈을 보태서 오래 쓸 수 있는 가정 가구를 좋은 걸 사는 게 낫지. 그럼 그 돈 아껴서 좋은 물건 사도 되는 거야? 그래. 차라리 가정 가구를 좋은 걸로 사. 그건 내가 이해할 수 있어. 그렇게 저는 예비 아내가 고집하던 호텔 예식을 포기하는 대신 가정 가구를 좋은 걸 사는 방향으로 했어요. 저는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예비 장모한테 황당한 전화가 걸려왔죠. 대뜸 저한테 다 들었다면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자넨 돈을 그렇게 쓸 줄을 모르나?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무조건 예식장이 화려해야 하객들도 축의금을 두둑하게 낼 거 아닌가? 평생을 배부르게 살아서 계산기가 안 굴러가는 거야? 원래 결혼은 자식들 잔치가 아니라 어른들 잔치야. 축의금으로 한몫하려면 장소가 중요하다니까. 예비 장모는 제가 답답하다면서 예식장을 무조건 화려한 곳으로 정하라고 우겼습니다. 대체 축의금으로 뭐 얼마나 큰 이득을 보려고 저러나 이해가 안 갔죠. 아무리 생각해도 예식장 잡는 돈이 더 나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예비 장모한테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저희들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있는 돈에서 해야죠. 자네 아버지가 집 도와준다고 했다면서. 그럼 돈 좀 남을 거 아닌가? 계모임 친구들도 다 올 텐데 무늬만 결혼식장인 곳에서 어떻게 결혼을 하나? 밥이나 맛있겠어? 둘이서 모은 돈이 얼마 없으니까 아버지가 도와주시는 거죠. 그리고 장모님 말처럼 계산기 제대로 두드리면 저희 아버지가 아파트 도와주는 만큼 장인어른도 도와주셔야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예식장은 직접 한번 찾아보시고 골라보시겠어요? 저희 아버지는 아파트 도와주시니까 이번 기회에 장모님이 예식장 도와주세요. 내가? 아니, 그걸 지금 나보고 하라고?
저희 부모님은 알아서 하라고 하셨거든요. 주차랑 반만 괜찮으면 된다고 하셔서요. 원하는 게 확실한 쪽에서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거 뭐 얼마나 한다고. 있어봐. 우리가 알아서 해볼 테니까. 예비 장모는 직접 알아보겠다고 큰 소리를 떵떵 치고 끊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계산기 제대로 두드려보면 예비 처가에 손 벌렸을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 결혼한다고 아파트도 해주시는데 아무것도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저렇게 따지기만 하는 예비 장모가 이해가 안 갔죠. 그래서 저도 답답한 마음에 예식장 비용이라도 도와달라고 했던 겁니다. 대체 결혼식장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건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리고 며칠 뒤 열심히 예식장을 찾아본 예비장모한테 전화가 왔죠. 그런데 태도가 싹 바뀐 목소리로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찾아보니까 쓸만한 곳이 없네. 그리고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 잠깐이면 끝나는 거니까 그냥 둘이 알아서 하게. 난 일체 신경 안 쓸게. 장모님 축의금 걷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좀 더 알아보셔야죠. 아유, 아니야, 됐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겠어. 나 이제 신경 일체 안 쓸 테니까 걱정 말고 둘이서 해. 나 끊을게. 직접 찾아보니까 예상한 금액보다 훨씬 비쌌는지 갑자기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황급히 전화를 끊는 예비 장모의 모습이 어이가 없었죠. 솔직히 우리 돈으로는 비싼 거 하고 싶은데 막상 본인이 직접 그 돈을 쓰려니까 아까운 거 아닙니까? 이제 가족이 될 사이인데 왠지 선을 긋는 것 같은 예비 장모 태도에 실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저는 딸 결혼시키는 부모 욕심이다 생각하려고 했죠. 하지만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예비 아내와 사사건건 마찰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웨딩 촬영 전에 반지를 맞추기로 했었는데 아내가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반지 2개 언제 보러 가지? 반지가 2개라니? 어떻게 2개야? 네 거랑 내 거? 아니, 프로포즈 링이랑 웨딩 반지 하나씩 해야지. 프로포즈 링에는 다이아 박아서 하고 웨딩 반지는 그냥 기본으로 할까? 회사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웨딩 링은 평소에 끼고 다닐 만한 거 하는 게 좋다는데 어때? 백화점 가서 사자. 생전 처음 들어보는 예비 아내의 말에 깜짝 놀랐죠. 손가락 하나에만 낄 반지를 왜 2개나 사야 하나 의아했어요. 그래서 저는 대체 반지에 얼마를 쓰려는 건지 물어봤습니다. 대체 반지 얼마를 쓰려고 2개나 하자는 거야? 다이아 반지 하나에 백화점에 있는 브랜드 반지 하나까지 하면 돈이 더 얼마야? 1캐럿 다이아 반지에 브랜드 반지까지 하면 넉넉히 1인당 800만 원까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반지는 신혼부부 얼굴인데 아무 반지나 할 수 없잖아. 입이 떡 벌어지는 가격을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예비 아내 모습에 기겁했어요. 대충 알아본 가격이 800이면 분명히 더 추가될 가능성이 있는 금액이었죠. 평범한 부부가 반지에만 2천만 원 가까운 금액을 쓴다는 건 용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비 아내한테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돈을 반지에 쓰자고? 우리가 반지에 그렇게 쓸 돈이 어딨어? 집도 아버님이 해주시는데 그 정도 여유 있는 거 아니야? 결혼식장도 그저 그런 곳에서 하는데 반지라도 화려해야 될 거 아니야. 반지는 신혼부부 얼굴이라니까? 반지가 무슨 신혼부부 얼굴이야. 그냥 세수나 잘하고 다니면 되는 거지. 그리고 반지 사고 나면 얼마 남지도 않는 돈으로 가정가구는 어떻게 사려고 그래? 좀 실속 있게 생각을 해봐. 웨딩 반지 좋은 거 끼고 다니면 기분 좋겠지. 매일 사무실에서 키보드 치면서 일하는 내 손 보면 기분 좋아서 일도 잘 될 거 아니야. 막말로 그렇게 일해서 승진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진짜 환장하겠다. 그 반지 하고 싶으면 그 돈은 너희 집에서 가져와. 왜? 반지는 당연히 남자가 해주는 거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조선시대 같은 소리야?
우리 아버지가 내가 남자라서 집 해주는 줄 알아? 자식 장가 가니까 잘 살라고 도와주시는 거잖아. 그럼 너희 부모님도 널 위해서 뭐라도 주시겠지. 가서 반지해야 된다고 말해 보던지. 저는 결혼 준비하는 내내 예비 아내의 생각 없는 태도에 화가 났어요. 결혼은 둘이서 하는 건데 자꾸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와서 휘둘리는 것도 지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는 정말 다 엎어버릴 작정으로 아예 세게 나갔던 겁니다. 그때 왜 신혼부부들이 결혼 준비하면서 싸우게 되는지 알 것 같았어요. 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비교하려고 하는 걸까 답답했죠. 그렇게 반지로 대판 싸우고 난 뒤 예비 아내가 며칠 뒤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저한테 미안한 얼굴로 말했어요. 내가 너무 사치 부리려고 했던 것 같아. 미안해. 나 사는 형편 알잖아. 그저 그렇게 살다가 웨딩드레스 보고 신혼여행지도 보니까 들떠서 내가 너무 오버한 것 같아. 미안해. 난 살면서도 남들 따라서 하는 소빈 절대 안 할 거야. 무조건 우리 형편에 맞게 살 거라고. 젊을 때 돈 있다고 펑펑 쓰면 나이 들어서 고생하는 거야. 나는 우리가 연애하면서 돈 씀씀이가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실망했어.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이라서 내가 욕심이 과했던 것 같아. 미안해.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닌 거 알잖아. 나 어제 밤새도록 가전 가구랑 반지까지 다 가격 비교해서 정리해놨어. 울먹이면서 사과하던 예비 아내는 가격 비교한 걸 전부 보여줬죠. 그걸 보니까 그제야 제가 알던 예비 아내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물을 흘리는 예비 아내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결혼식 하루 거하게 치르고 그 다음 날부터 손가락 빨고 살 거야? 우리가 평생 잘 살려면 이런 게 잘 맞아야 사는 거야. 그래야 나이가 들어서까지 행복하게 살지. 그런 반지 없어도 둘이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미안해.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할게. 그렇게 저는 예비 아내와 화해하게 됐죠. 결혼이라는 게 남자보다 여자한테 조금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 행사니까 예비 아내도 잠시 기분에 취했던 거라고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동안 제가 연애하면서 봐온 아내를 믿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돌변하는 건 정말 한순간이었죠. 저희가 웨딩 촬영하기로 했던 곳은 아버지 건물에서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업체였어요. 그때 어머니가 저와 예비 아내를 집으로 불러서 그 스튜디오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신혼부부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 곳이라더라. 어떠니? 우리 아들 결혼한다고 하니까 자기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면 할인해 주겠다고 하더라고. 너희들도 한번 봐봐. 괜찮은 것 같아? 예비 아내와 저는 팜플렛 사진도 보고 인터넷 후기도 찾아보기 시작했죠. 그런데 예비 아내가 눈을 반짝이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후기 엄청 좋다. 오빠, 이거 봐봐. 인플루언서도 여기서 웨딩 촬영했나 봐. 나 여기 마음에 쏙 들어. 우리 여기로 하자. 어머님, 저희 여기로 할게요. 정말 감사해요. 말 좀 잘 부탁드릴게요. 평생 남을 사진이잖아요. 그래? 마음에 들어? 그럼 내가 말해 놓을 테니까 날짜만 잡자. 어머니는 예비 아내가 마음에 든다면서 기뻐하니까 덩달아 기뻐하셨습니다. 그렇게 웨딩 촬영을 예약하고 촬영 당일 저는 아버지 건물로 가게 됐죠. 그런데 예비 아내가 계단을 올라가려다가 2층을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꼭 못 볼 거라도 본 사람처럼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빠, 저기 오빠 어머님 아니셔? 맞네. 어머니 건물 청소하러 오셨나 보네. 평소에 어머니가 2층짜리 건물인데 따로 관리인 고용하기 아깝다면서 직접 관리하고 계셨죠. 그래서 그날도 직접 청소하고 계셨는데
그걸 예비 아내가 딱 본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 건물이 아버지 건물이라는 사실을 미리 말 안 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당황한 예비 아내에게 해명하려는 순간 저한테 화를 내면서 말했죠. 맞다고? 오빠 집 잘 사는 거 아니야? 어머님이 왜 청소라고 있어? 왜? 청소할 수도 있잖아. 와, 완전 사기 결혼할 뻔했네. 이런 집인 줄 알았으면 이 결혼 안 했지. 어쩐지 후진 예식장에 반지 아까워할 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이건 뭐 수준이 맞아야 결혼을 할 거 아니야? 뭐? 야, 너 말 다 했어? 뭐? 수준? 그래, 수준 안 맞아서 이 결혼 못 하겠다고. 꼭 없는 것들이 미래를 위해서 지금 아끼자고 하더라. 그냥 당장 쓸 돈이 없는 거면서 말만 그럴싸하지. 대답도 듣지 않고 화부터 내는 예비 아내는 수준이 안 맞다는 말까지 하면서 화를 냈어요. 그때 예비 아내의 본색을 본 거죠. 겉으로는 다 괜찮은 척하고 속으로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따지고 있던 겁니다. 저희가 1층에서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니까 2층에서 청소하던 어머니가 아래를 보면서 저희를 보고 반갑게 인사하셨어요. 너희 왔어? 오늘이 웨딩 촬영하는 날이구나. 아니 근데 둘 다 표정이 왜 그래? 좋은 날이잖아. 웃어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니가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예비 아내는 다 듣고도 코웃음을 치고 아는 척도 안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깜짝 놀라서 저를 보고 물으셨죠. 너희 설마 싸웠어? 아니에요. 저 이 결혼 다시 생각해 볼게요. 상상도 못한 예비 아내의 모습에 너무 놀랐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어른이 인사를 하는데 어쩜 저렇게 못 들은 척하고 나가버릴 수가 있죠? 진짜 상도덕도 없는 막장 같은 예비 아내 모습에 온갖 정이 다 떨어졌어요. 심지어 자초지종을 묻지도 않고 눈앞의 상황만 보고 화를 내니까 도무지 대화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비 아내를 더 설득하고 싶지도 않았죠. 오히려 예비 아내 본성과 인성을 알 수 있던 하늘이 내린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이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게 된다고 그동안 예비 아내와 예비 장모까지 저런 태도로 나온 건 이유가 있던 겁니다. 서울의 36평 브랜드 아파트를 대출도 없이 자가로 소유한 아버지가 돈 좀 있다고 생각한 거였죠. 분명히 어머니가 청소하는 모습을 보고 가난한 집이라고 생각해서 저렇게 화를 내고 나간 게 분명했어요. 진짜 기가 막히고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단판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했죠.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으로만 사랑 금 나누는 사람과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조금도 망설이고 싶지 않아서 바로 그날 저녁 카페로 불러냈어요. 그런데 예비 아내가 저를 보자마자 했던 첫 마디가 딱 이런 말이었죠. 오빠, 36평 아파트에 살고 있는 건 맞아? 그것도 오빠 집 맞아? 그거 혹시 월세 아니야? 아니면 대출이 잔뜩 있는 거 아니냐고. 내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면 지금 당장 해명해. 내가 그걸 왜 너한테 다 해명해야 되는데? 그거 해명하면 뭐가 달라져? 당연히 달라지지. 등기부 등본 가져오면 내가 이 결혼 다시 생각해 볼게. 이 자리에서 날 설득하면 내가 결혼해 준다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무슨 선심이라도 쓰듯 결혼해 주겠다고 말하는 예비 아내를 보니까 어이가 없었어요. 쥐뿔도 없으면서 당당하게 요구하는 예비 아내를 보면서 말했죠. 넌 대체 왜 나랑 결혼하려고 했냐? 정말 좋아해서 결혼하려고 하긴 했던 거야? 좋아하니까 결혼하려고 했겠지. 그런데 결혼이 사람만 보고 해? 당연히 이것저것 다 포함했을 때 괜찮다 싶어서 결혼하겠다고 한 거잖아. 난 지금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거야.
넌 진짜 안 되겠다. 난 이 결혼 안 해. 그러니까 나중에 네가 땅을 치고 후회해도 그땐 이미 늦은 것만 알아도. 웃긴다. 등기부 등본 떼오라니까 도망치네. 너희 아버지 빈털털이지? 그 집 자가도 아니라 지금 꽁무니 빼는 거잖아. 야, 우리 부모님이 너희 부모 같은 줄 알아? 이거나 보고 말해. 어딜 함부로 떠들어? 저는 어머니 아버지 공동 명의로 된 건물과 아파트 등기부 등본 서류를 예비 아내 앞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저를 하찮게 보던 눈이 서류를 보고 휘둥그레졌죠. 그러더니 놀란 목소리로 저를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니네 엄마 이런 분이셨어? 이게 뭐야? 그 건물이 아버님 건물이야? 근데 왜 어머님이 직접 청소해? 진짜 어이가 없다. 건물 청소하면 다 거지야? 어쩜 생각하고 사는 게 그 모양이야? 돈 좀 있는 부자들이 돈 많이 벌었다고 다 일 안 하고 놀기만 할 것 같아? 재벌 회장들은 왜 일하러 출근하겠어? 사람이 생각을 그런 식으로만 하고 사니까 그 정도밖에 못 사는 거야. 너는 결혼이 먼저가 아니라 그 생각부터 고쳐. 얼빠진 표정을 한 채 앉아있는 예비 아내를 두고 저는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예비 아내는 다급하게 나와서 저를 붙잡았죠. 그러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던 간절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어요. 오빠, 이렇게 가면 어떡해. 우리 그동안 준비하던 게 있는데 마저 해야지. 내가 잠시 오해한 거잖아. 미리 설명 안 한 책임도 있는 거잖아. 책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너 그렇게 키운 네 부모님한테 가서 너 책임지라고 해. 끝까지 저를 잡고 오해라면서 애원하는 예비 아내를 뿌리치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러자 집에서 저를 기다리던 어머니는 무슨 일이냐면서 걱정스럽게 물었죠. 그래서 저는 있던 일을 그대로 말했어요. 예비 아내가 그때 왜 그렇게 쌀쌀맞게 나갔는지 듣게 된 어머니는 화가 잔뜩 난 얼굴로 말했습니다. 뭐야? 그 청소 좀 하고 있었다고 사람을 개무실하고 나가? 사람이 어쩜 그래? 잘 됐다. 그런 앤 절대 안 될 년이야. 하늘이 도우신 거야. 저도 이 결혼 못한다고 말했어요. 절대 다시 만날 일 없으니까 걱정 마세요. 부모님은 예비 며느리의 실체를 듣고 기가 막혀 하셨죠. 그래서 저는 다시 만날 일은 절대 없다면서 말씀드렸어요. 만나서 예비 아내와 다 끝을 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속물 같은 그 여자는 이미 돈 냄새를 맡았는지 포기를 안 했던 거죠. 다음 날 퇴근하고 왔더니 어머니가 냉수를 들이키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어머니가 입고 있는 청바지에 얼룩이 잔뜩 보였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보니 어머니가 어이없는 얼굴로 이렇게 말하셨죠. 걔 대체 뭐 하는 애야? 오늘 건물 나갔더니 거기 걔가 와 있는 거야. 대걸레까지 잡고 아주 작정하고 청소를 하고 있더라니까. 저는 어머니 말에 깜짝 놀랐어요. 글쎄 그 여자가 건물까지 찾아가서 대걸레를 들고 어머니한테 아양을 떨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힘드셨죠? 제가 마침 회사가 쉬는 날이라 미리 와서 쓸고 닦고 다 해놨어요.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 당장 못 가? 우리 아들이 너랑 결혼 안 한다잖아. 원래 신혼부부들 결혼 준비하다가 많이 싸우잖아요. 다 지나가는 바람 같은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안심하세요. 너무도 뻔뻔한 얼굴로 말하는 뼛속까지 속물 같은 그 여자를 보면서 어머니는 소름이 돋았다고 했죠. 그래서 그냥 무시하기로 작정하고 평소처럼 청소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눈치도 없이 그 여자가 졸졸 쫓아오면서 조잘조잘 떠들더라는 겁니다.
자리를 피하려고 빗자루를 내려두고 화장실로 가서 대걸레를 빨기 시작했다고 했죠. 그때도 얼굴에 철판을 깐 그 여자가 어머니를 쫓아가서 대걸레를 잡고 이렇게 말했다고 했어요. 어머님, 제가 대걸레 새 것처럼 만들어 놓을게요. 저 이런 거 엄청 잘해요. 결혼하면 며느리한테 건물 청소 믿고 맡기세요. 이거 안 나? 어쭈, 손에 힘 주는 것 봐. 내 건물 내가 청소한다는데 네가 왜 방해야? 나는 내 집도 내 손으로 다 치워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야. 이거 안 놔? 제가 해드릴게요. 아우, 어머님 팔 힘이 왜 이렇게 세세요? 제가 한다고요. 어머니는 벌레라도 내쫓듯이 대걸레를 휘둘렀고 그 여자는 도망치듯 나가다 넘어지기까지 했다고 했죠. 이런 얘기를 다 듣고 나니까 정말 저걸 어떻게 떨궈낼까 막막했어요. 혹 때려다가 오히려 혹이 더 붙은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뻔뻔하게 나오는 여자한테 전화를 걸어서 협박에 가까운 말을 내뱉었죠. 너 한 번만 더 우리 가족 근처에 얼씬거리면 진짜 가만 안 둘 거야. 왜 그래? 원래 다 싸우면서 결혼 준비하는 거야. 이런 작은 싸움에 우리 사이가 쉽게 깨질 것 같아? 너 그거 스토킹이야. 진짜 정신 차려. 나는 오빠랑 꼭 결혼할 거야. 내일은 아버님도 찾아뵙고 싹싹 빌 거야.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라 미친년 같았어요. 사람이 돈에 눈이 멀면 이렇게까지 변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생겼죠. 끝까지 결혼하겠다고 우기더니 그 여자는 결혼이 깨진 걸 부모님께 말도 안 했던 겁니다. 다음 날 아버지를 찾아가겠다고 말한 게 걸려서 저도 부동산으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 여자 아빠가 아버지와 앉아 있었죠. 왜 여기 있나 가보니까 아버지는 화가 난 얼굴로 저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사회생활하면서 사람 보는 눈이 생긴 줄 알았는데 어디서 이렇게 양심 없는 사람들을 줄줄이 엮어온 거야?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저한테 했던 말 그대로 제 아들한테도 해보세요. 결혼할 때 뭐요? 아버지가 화를 내자 그 여자 아빠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우리 집 귀한 딸 데려가면 장인어른 차도 한 대 해줘야지. 안 그래? 아니면 이번에 들어가는 신혼집 신축이라면서 거기 방이라도 좀 주던지 사위 보는데 그 정도는 받아도 되는 거잖아. 그 말을 듣자마자 정신이 번쩍 들었죠. 이래서 결혼은 집안까지 다 따져보고 해야 된다고 하나 봅니다. 사실 그 여자 부모님 두 분 다 무직이셨죠. 게다가 아빠라는 인간이 택시로 먹고 살다 음주운전 때문에 면허가 취소되는 바람에 잘린 거예요. 일용직만 전전하다 일하면서 손가락에 상처 조금 났다고 계속 놀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심한 얼굴로 여자 아빠를 보고 말했죠. 제가 아저씨 귀한 딸한테 배운 게 하나 있는데요. 수준에 맞게 결혼해야 된다는 말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 결혼 못하겠네요. 그 집 사위 될 생각 코딱지만큼도 없으니까 당장 나가요. 뭐? 그게 무슨 소린가? 결혼을 못한다니? 자세한 건 아저씨 그 귀한 딸한테 가서 듣고 여기서 당장 나가요. 저는 끌어내려고 했는데 안간힘을 쓰고 버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급한 목소리로 아버지를 보고 이렇게 소리쳤죠. 결혼 엎을 거면 정신적인 충격? 뭐 그런 배상을 해줘야지. 어? 우리 딸이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 당장 위자료 내놔. 와, 어쩜 저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지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여자가 들어오더니 자기 아빠를 보고 깜짝 놀라서 데리고 나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저씨는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자기 딸을 붙들고 말했죠.
넌 이런 집을 놓쳤어? 야, 당장 너 충격받았다고 위자료 같은 거, 뭐 치료비 그런 거라도 달라고 해라. 미쳤어? 왜 나서냐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잖아. 네가 하도 답답하게 구니까 내가 나섰잖아. 다른 집 여자들은 결혼할 때 집도 받고 차도 받는다는데 넌 왜 빈손으로 가냐고. 속물 근성인 여자가 어쩌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나 의심스러웠는데 다 부모를 보고 배운 거였어요. 결혼이 무슨 장사입니까? 완전 딸 시집 보내면서 한몫 챙기겠다는 심보였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보다 못해 진상 아저씨를 보고 소리쳤죠. 이봐요. 자식 놓고 장사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집들이 있다고 해도 다 자기 분수껏 하는 거잖아요.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당신 딸 모아둔 돈도 없어서 숟가락만 들고 시집 오겠다고 했을 때부터 나 마음에 안 들었어. 그래도 애가 알뜰해 보이니까 찬성했던 거지. 30 넘어서 돈 한 푼 모을 줄 모르는 애를 누가 반깁니까? 그만큼 대우받고 싶으면 그에 맞는 조건을 갖추고 와야지. 여자 없어서 결혼 못하는 남자들이 지천에 널렸는데 당신 아들 노총각으로 썩어 죽게 할 거야? 내 아들이 말도 안 되는 결혼하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100번 낫네요. 아무것도 없으면 나가서 일할 생각을 해. 남자로 쪽팔리지도 않나? 뭐? 지금 말 다 했어? 아버지 말에 화가 난 그 여자 아빠는 난동을 부렸어요. 그래서 결국 경찰까지 부르게 됐죠. 소식을 듣고 달려온 어머니는 두 부녀를 보고 경찰서에서 소리치면서 말했습니다. 또 너야? 여기요. 이 집 구석 칼만 안 들었지 완전 날강도들이에요. 다 집어 쳐넣어요. 거머리처럼 들러붙어서 떨어질 생각을 안 하네. 천지가 개벽해도 이런 집구석이랑 혼사 맺을 일 없으니까 당장 꺼져. 저는 잔뜩 화가 난 어머니를 진정시켰죠. 그날 경찰서에서 조사까지 받고 나오게 됐어요. 어이없는 상황에 부모님은 기가 찬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부모님께 사과하면서 말했죠. 제가 죄송했습니다. 이제 다시 나타나는 일 없도록 할게요. 그러자 어머니는 호통을 치면서 말씀하셨어요. 진짜 더 나이 먹기 전에 그 생각부터 뜯어 고쳐. 어머니는 더 말하기도 입 아프다면서 가버리셨어요. 저도 더 말하지 않고 그대로 가버렸죠. 이렇게 정말 다 끝이 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날 이후 한동안 저 여자가 술만 마시면 전화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오빠, 내가 다 잘못했어. 나 이번에 회사도 나와서 진짜 너무 힘들고 공허해. 제발 나 좀 도와줘. 너 진짜 왜 그래? 이 번호는 또 뭐야? 오빠가 내 전화 다 차단했길래 식당 아주머니 핸드폰 빌렸어. 나 정말 잘할게. 살면서 다 갚을게. 그러니까 나 좀 한 번 봐줘. 알고 보니까 속물이었던 그 여자는 대기업 비서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던 거죠. 그래서 대기업 나오기 전에 결혼을 해치우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어쩐지 반지의 웨딩홀까지 결국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없는데도 굽히고 준비하던 이유가 있던 거예요. 진짜 이거야말로 빈대 붙어서 살겠다고 작정한 사람 아닙니까? 끝까지 뒤통수만 치는 그 여자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준에 맞게 결혼해야지. 네 급에 맞는 애들 아마 거기 쓰레기통 변두리에 있을 거다. 평생 그렇게 남한테 기생하면서 살 생각하면 네 팔자 네가 꼬는 거야.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리고 한동안 모르는 번호는 아예 받지도 않았습니다. 진짜 철거머리가 따로 없었어요. 그 후 들리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나이도 차서 취업도 잘 안 되는 모양이었죠. 그래서 저한테 매달리면서 봐달라고 한 겁니다.
취업이 안 되면 더 열심히 준비할 생각을 해야지. 이미 끝난 파혼남이라도 잡아서 결혼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세상에 별별 사람들이 다 많다지만 이렇게 빈대붙어서 인생 날로 먹으려는 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인생의 하나쯤은 이룬 게 있어야 잘 살았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거창한 건 아니라도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만큼의 노력이면 충분한 거 아닐까요? 저는 그날 이후 다시 평범한 일상을 되찾았답니다. 가끔씩 그때 생각이 나면 화가 나기보다 저렇게 안 되려면 성실하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해요. 최악의 경험도 결국 깨닫는 게 있으면 억울함도 작아지죠. 그래서 결혼은 다시 미루고 좀 더 사람을 볼 줄 아는 의젓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잘 살고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사람을 볼 때 내면을 보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았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긴 사연인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